150년의 살레시오의 선교 역사, 그 열매로서 한국 살레시오의 선교 정신이 지금 현재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까지 오늘 기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귀 기울여 기조 강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첫 선교단 파견 15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875년에 남미에 첫 선교단을 파견했고, 또 이태석 신부님의 선종 15주년을 오늘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살레시오회의 선교 사명을 현대적으로 살아낸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첫 선교사 파견 150주년과 또 신부님의 선종 15주기를 함께 기념하면서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신원, 아이덴티티를 기억하고 이 신부님이 왜 이런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여기 이 사진은 그 선교사로 파견되는 그 선교사들이 제노바 항에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첫 선교사가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노바에 가서 어떻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발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살레시오회와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레시오회는 창립 초기부터 선교 정신을 수도회의 본질로 삼아왔습니다. 돈보스코는 선교에 대한 그 강한 열망과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세기는 교회의 선교적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견하며 복음화를 촉진했던 시기이죠. 교황님께서도 앞장서서 이 선교사를 파견하고 복음화를 독려하셨습니다. 19세기 교회의 선교정신 확산은 교황 레오 12세께서 포교 성성을 재정립하시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교 성성 장관으로 알베르토 카펠라리라고 하는 추기경님을 임명하셨고, 근데 이분이 훗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이 되십니다. 교회 내 선교적 부흥을 이끌어냈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를 파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은 성직자 영입을 갈망하는 조선을 대목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1831년 우리가 잘 아는 브리기에르 주교님을 조선 대목부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분의 시복시 선교사를 하고 있죠. 근데 브리기에르 주교님은 조선 땅을 밟지 못하고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준비를 하던 중에 돌아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시복시성하는 이유는 이분이 가지셨던 선교에 대한 열망과 복음화에 대한 열망을 교회가 깊이 기리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회로 들어오면 그 돈보스코 성인은 신학생 때 그 선교를 열망했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도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1841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1844년 선교를 열망하면서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보스코 신부님의 영적 지도자가 성 가파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돈보스코가 영어를 배우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배우면 진짜 선교를 떠날까 봐 걱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파소 신부님은 토리노에 가난하고 버림받는 이주 청소년들을 위해 하는 일이 해외 선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내가 일해야 할 선교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돈보스코 성인은 특별히 그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명 정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도 신부인 카파도 신부의 이 충언을 받아들여서 토리노의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 사목적 비전, 그 다음에 추진력, 이런 것들이 점차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살레시오 회의 본질적인 특징인 이 선교 사명은 이제 수도회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1859년 12월 18일 날 저희 수도회가 설립되었고 74년 수도회의 회원이 인가를 받습니다. 수도회 회원이 인가를 받아야 진짜 수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74년에 살레시오 수도회가 교회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1년 후에 11월 11일에 남미의 첫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회원들에게 남미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에 선교사를 파견하겠다고 했을 때 회원들이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보스코 전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살레시오 회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바로 이 선교사 파견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살레시오 회는 선교 수도회다라고 이 교회의 우리 수도회의 공식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민 선교 사명은 살레시오 카리스마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선교 성수는 처음부터 수도회 안에서 육성되었다고 이렇게 우리 수도회 문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레시오 선교 수도회라고 하는 명칭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보스코는 선교를 우리 수도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을까요? 그걸 보면 초창기 회원들의 수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돈보스코가 조금 이따 나오지만 1875년도에 첫 선교사를 파견했을 때 수도회 전체 인원이 171명이었어요. 근데 선교사를 무려 10명이나 보냅니다. 지금 아마 이 한국 수도에 5명 빼라고 그러면 제가 못 간다고 할 거예요. 차라리 저 죽이세요. 네, 아마 저 버틸 거예요. 근데 돈보스코는 171명이었는데 과감하게 그 중에 10명을 남미에 선교사로 파견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서둘러 해외 선교로 이들을 파견했을까요? 또 선교가 수도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확신이 돈보스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실 1875년에 이미 살레시오 회의를 초대하려는 주문이 여러 군데서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스페인 등지에서도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다라고 그 살레시안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몇 년도였을까요? 1908년입니다. 1908년. 한국이 1908년에 미텔 주교님이 저희 수도회 총장님에게 여기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라고 초청을 했으니 인근 유럽에서는 훨씬 더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기 이 사진은, 이 그림은 1876년에 돈보스코가 선교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돈보스코는 꿈쟁이에요. 항상 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봤는데 이때 남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꿈들을 꿔요. 이것이 돈보스코가 선교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아까 앞선 질문에 대해서 비가노 총장 신부님, 이번에 선출되신 분이 11대 총장이고요. 이분은 7번째 그 돈보스코의 후계자입니다. 그 1875년에는 회원이 171명밖에 안 됐는데 남미로 보낸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또 피상적인 영성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선교지에서 젊은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의 사명을 시작하던 이 초창기의 돈보스코를 다시 보는 체험을 하게 될 거다, 만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그 돈보스코는 서둘러서 첫 선교사를 파견했다고 비가노 총장 신부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됐는데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수도의 엄청난 영적 도전이죠. 근데 돈보스코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광부장이 되고 나서 교구장님들을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느 교구장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교구에서는 도눔 피데이라고 해서 교황님의 요청에 의해서 교구 사제들을 그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하십니다. 근데 그 주교님께서 저는 도눔 피데이에 얼마든지 보내줄 거예요. 선교사를. 왜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선교를 갔다 온 신부님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과 불편함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5년, 10년 생활한 그 사제들은 삶 자체가 바뀌어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교구의 큰 자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 그런 맥락에서 수도회의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보스코 시대부터 선교사를 파견해서 현재까지 우리 수도인은 11,000명의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어느 선교 수도위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 수도위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레시오회에 선교 정신이 없었다면 수도인은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돈보스코 성인께서 사셨던 시대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토리노에서 다른 수도회들이 창립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수도인은 우리는 이탈리아에서만 선교를 할 거야. 우리는 밖에 안 내보낸다 라고 했는데 그 수도인은 지금 문 닫기 직전입니다. 회원이 없어요. 그 노인 회원들 몇몇이 남아서 마지막 수도원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수도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견하다 보니 유럽의 송수자가 줄어들었지만 아프리카는 이번에 관구군을 2개로 늘렸습니다. 하나였었는데 1980년대에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불모지였는데 그때 전 세계 살레시오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아프리카로 보냈고, 그때 누가 갔을까요? 원신부님이 가셨습니다. 원선호 신부님, 나는 포도나무요, 그 노래 작곡하신 원신부님이 제가 아프리카로 가겠다, 아프리카 프로젝트로 지원하셨고, 조금 뒤에 공수사님도 가셨고, 고민원 수사님, 이런 분들이 지원하면서 아무도 40년이 지난 오늘 이 프로젝트가 이런 결과를 낼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회원이 2,000명이 훨씬 넘고요. 더 이상 한 관구군으로는 통솔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이번 총회에서 2개의 관구군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인도가 100년이 좀 넘었는데 인도에는 사제만 3,000명이에요. 인도에. 그 인도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선교는 이 교회의 활력을 불러오는 원천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피에몬테에서 시작된 작은 수도회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수도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두 분 신부님하고 참석을 하고 왔는데, 이번 총회에 총장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파비오 아탈드 이 총장 신부님은 피니지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몰타 출신이고, 아랍어도 잘하세요. 영어 못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자, 우리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했으니 이제 오세아니아 프로젝트를 해주세요라고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오세아니아 프로젝트는 뭐냐면, 오세아니아 지역에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가 또 선교의 블루오션이다. 여기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라고 해서 총장 신부님이 여기에 6년 동안 선교사를 또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수도인은 열정과 헌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청소년을 위한 헌신으로 살아가죠. 근데 이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총장님들, 총평위원들, 그리고 살레시오 회원들, 특히 선교사들이 이런 열정으로 사셨다고 생각하고, 돈보스코 성인도 바로 이 열정으로 선교사가 되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레시오 회의 선교사 이태석 신부님을 좀 보겠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좀 알아요. 이태석 신부님과 9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머릿속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이태석 신부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신부님이 아마 고민은 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초기 양성 과정에서 만났던 선교사 신부님들, 수련기 때 수련장이셨던 노승피 로베르토 신부님, 그리고 현명한 신부님,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이 이 신부님의 선교 성소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유학 중에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수사님과의 만남입니다. 고미노수사님. 로마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이태석 신부님을 초대했어요. 신부님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대를 하니 신부님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소위 눈이 바짝바짝 빛났죠. 그러면서 원신부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았고, 그 이후에 선교의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아요. 그리고 2학년을 마칠 때, 2학년 6월에 마치는데, 6월 말에 마치고 나서 선교 체험을 이제 케냐로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남수단도 케냐에 있었는데, 케냐 강구에 속해 있었는데, 원래 남수단에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케냐로 그냥 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신부님이 케냐에 갔을 때 섭리적으로 제임스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요. 제임스 신부님을 만나고 나서 신부님의 생각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신부님 사진에 보면 꼬재재합니다. 꼬재재하고 그 옷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신부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의 헌신적인 삶이 신부님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이 신부님이 케냐에서 너 나랑 한번 톤즈라고 하는 곳에 가볼래? 라고 초대를 했고, 그때 이태석 신부님이 덜컥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톤즈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 체험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임스 신부님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우리 있을 때 예수님 만났다고. 그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했던 분이 제임스 신부님이세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셨던 분이 이태석 신부님의 모델이 되었고, 이제 체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저희는 종신서원 준비를 했습니다. 종신서원 준비 때 이태석 신부님은 한 달 피정을 같이 했고, 피정이 끝난 다음에 말라리아에 걸렸죠. 그 말라리아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이태석 신부님은 체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공부하고 뛰어다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침대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말라리아에 걸린 동안.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제 거기 원장 신부님이 열이 날 때 로마의 폴리클리닉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질병에 관련되는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빨리 데려가가지고 말라리아 타입을 알아내서 제가 이제 바티칸 약국에 가가지고 바티칸 시국 안에 약국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필요한 약들을 거기서 줘요. 그 약을 처방해서 이제 갖다 드렸는데 일주일 뒤에 깨끗이 나았습니다. 역시 건강하시니까 깨끗이 나았고, 그때 우리 친구들이 놀렸어요. 이태석 신부 선교 가는 거 이제 물 건너갔다. 저렇게 고생했으니 안 갈 거다. 라고 이제 우리들이 놀렸는데 이태석 신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톤집 사람들과 같아졌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는 이 말라리아를 앓음으로써 이제 톤집 사람들과 같아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훨씬 더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 수도회는 선교사가 그냥 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식별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사 청원서를 종신서원 청원할 때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저희는 2000년에 종신서원 4월 달에 하고 6월 28일 날 부재소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태석 신부님은 더 공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을 이제 듣게 되었죠. 로마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6월 24일 날 사제소품을 받고 신부님은 본격적으로 선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카리타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가를로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10월 달에 케냐로 돌아가고, 케냐에서 또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7일 날 톤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2월 8일은 살레시오의 가장 큰 축일이에요. 수도회가 시작한 날이고, 돈보스코 이태석 신부님도 돈보스코 성인처럼 12월 8일 날 온전히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접싱 대대신 마리아 대축일은 돈보스코 성인이 수도회를 시작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도우미신 마리아처럼. 그렇게 우리 이태석 신부님은 톤주의 선교사로 파견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톤주의 선교사로 부르고 싶어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신원과 정체성을 고려한 이름으로 불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살레시오 선교사제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모든 이름은 그분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지만 그는 의사 이전에 사제였고 선교사였습니다. 톤주에서도 그가 한 일은 살레시오 선교사로서 청소년들의 복음화와 교육을 위한 일이었고, 물론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죠. 의사에만 너무나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이태석 신부님과 그리고 남수단 그 지부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지부장이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 선교사야. 너 의사 아니야. 의사로 여기 온 거 아니다. 신부님이 맡은 직함이 뭐냐면, 신부님은 청소년 사목 대리였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지부장 대리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 말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 그 지역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지부 안에서 살레시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의사라고 하는 그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신부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톤주에서 이태석 신부님이 한 일은 살레시오 선교사로서 청소년들의 복음화와 교육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돈보스코가 한 일과 꼭 닮아 있죠. 그래서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톤주의 돈보스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돈보스코의 아들이라면 누구를 닮아야 되죠? 아버지를 닮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인데 엉뚱한 사람 슈바이처를 갖다 붙이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DNA는 돈보스코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톤주의 돈보스코가 이태석 신부님을 가장 영예롭게 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석 신부님을 오늘도 톤주의 돈보스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선교사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이어가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선교를 단순히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 선교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뭐냐면 과거처럼 선교지로 이동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문화적,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카를로 아쿠티스, 그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를 성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디지털 영역에서 엄청난 선교 활동을 했다고 교회는 보는 것이죠. 새로운 선교의 모델로 카를로 아쿠티스를 교회는 성인으로 시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외 선교사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역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이태석 신부가 온전히 살아낸 선교 정신을 나의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 고 박사님도 오셨는데 의사로서 가난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네 가지로 이 선교
선교 증진을 위해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와 선교 성소 증진을 위한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교 후원금 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은 선교사와 선교 증진을 위한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선교지를 위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외방 선교에 선교사로 파견된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이 가는 곳은 환경이 열악한 곳이에요. 성당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먹지 못하니까 음식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선교지를 위한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선교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태석 신부님은 그 1%의 나눔으로 사랑을 베풀 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제안에 공감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신부님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 결과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이 수단 어린이 장학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서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만들어진 재단 법인들이 지금 4개나 되죠. 사실 수단 어린이 장학회의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많은 분들이 그 엄청난 그 후원금을 도와주시고 그 후원금을 선교국과 살레시오 선교국과 매칭을 해서 수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회에 갔을 때 많은 나라의 형제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들어야 할 말은 아니에요. 수단 장학회에 그리고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의 실천을 통해서도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선교협력의 새로운 형태인 이주민을 위한 봉사예요. 사실 이태석 신부님이 선교사로 가셨을 당시에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영역이에요. 하지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20년 전과 훨씬 다른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죠. 2024년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이 26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많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 또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어, 그리고 또 어떤 때 법률, 아니면 또 의료, 뭐 이런 것들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분들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도 선교 정신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살레시오회의 첫 선교사 파견 150주년을 기념하며 남수단 톤주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 선종하신 지 15년이 된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돈보스코를 사랑했고 그의 열정과 사목적 헌신을 담고자 했습니다. 병성에서도 신부님은 톤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며 다시 아이들과 함께할 꿈을 꾸었습니다. 신부님이 남긴 신앙과 희망, 이 사랑의 유산은 오늘도 생생히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님이 선종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고, 또 오늘 이 심포지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더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살았던 살레시오 선교사제의 정체성이 계속 보존되고, 또 더 많은 이에게 희망과 등불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기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주신 우리 백광현 마르첼로 신부님 감사합니다.